미리 선풍기 잘 켜놓으셨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52번부터 할 차례죠.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오늘 투자론 할 차례인데요. 자, 투자론에서는 먼저 지렛대 효과. 네,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위험의 종류하고요. 위험의 처리 방법. 위험의 처리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수익률. 수익률에서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네, 여기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네 번째,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에서는 상관계수 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폐의 시간 가치, 그 투자의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 영업 수지죠. 처분 시 발생하는 현금 흐름, 네, 지분 복귀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물론 이 포트폴리오 여기서 순서가 좀 그런데 최적 포트폴리오 아셔야 됩니다. 최적 포트폴리오. 최적의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요. 투자 분석 기법. 시간 가치 고려한 방법과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은 방법. 그 시간 가치 고려한 방법의 대표적인 게 순형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물론 이거 외에도 뭐 평가 회수 기간법도 있습니다. 자, 시간까지 고려 안 한 방법이요. 어떤 게 있죠?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그냥 회수 기간법, 단순 회수 기간법, 평균 회계 이익률법 있죠. 네, 그래서 우리 투자론은 크게 8가지 파트에서 시험에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투자론은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먼저 52번 한번 보겠습니다. 52번. 자, 52번은 그냥 참고 사항인데, 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나올 때는 있죠. 자, 5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부동산 투자란 현재의 확실한 현금 유출과 장래의 불확실한 현금 유입을 교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만약 이런 문제가 시험 지문에 나오면 주의할 부분은 이거예요. 현재가 확실하죠. 그죠? 그리고 투자라는 게 뭡니까? 투자는 내가 미래 수익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돈을 지출하는 거예요. 현재는 확실해. 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확실한 지출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주의해서 봐야 되냐면 현재가 확실, 장래가 불확실, 요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현재가 불확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2번에요.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므로
물가 상승 시 구매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플레이션 헤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 헤지. 인플레 위험을 피한다는 뜻이에요.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 하나예요. 자, 3번인데요.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틀렸죠. 현금화가 잘 안 되죠. 틀렸고요. 자, 4번인데요.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의 운용을 통한 수익과 처분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틀렸어요. 투기는 운용이 없어요. 투기는 처분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투기에는 운용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투기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우리 처분과 관계되는 수익을 뭐라 불러요? 자본이득. 운용과 관계되는 수익을 뭐라 부릅니까? 소득이득. 그렇죠. 자, 5번요. 부동산 투자는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통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깁니다. 자, 이제 53번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 자, 이 지렛대 효과는 그 밑에 메모에 보시면요. 메모에. 거기 보면은 지렛대 효과의 종류 그래가지고 정부 중립제가 적어놨잖아요. 이 내용을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되는데 정의 지렛대 효과를 정확하게 외우시면 부하고 중립은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지렛대 효과에서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식이 있어요. 식이 있는데 기억하고 디귿식을 주로 우리가 이용합니다. 그래서 기억식과 디귿식은 좀 암기를 해 놓으시면 계산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 문제를 풀려면 이 기억과 디귿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계산 문제를 풀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되고, 올해는 지렛대 효과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때가 사실 됐어요. 됐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좀 공식은 좀 외워두는 게 좋을 수도 있다. 풀기 위해서. 자, 그럼 문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렛대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때 부채 비율의 증감이 총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어때요? 네, 이걸 읽으면서 틀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렛대 효과는 총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가 아니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예요.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증가시키더라도 총 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영향을 준다? 자기 자본 수익률에. 자, 2번 볼게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증가할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상승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이거를 정의 지렛대 효과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네네. 여러분들 또 잊어먹으셨으면 지금 빨리 이제 기억을 되살려야 돼요. 이런 기본적으로 중요한 지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메모에 정의 지렛대 효과 보시면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진다고 되어 있죠.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요. 잊어먹지 마세요. 그럼 부의 지렛대 효과는 뭐라 부르겠어요? 그 밑에 뜻 한번 봐보세요.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감소하는 거죠. 그럼 중립적은요. 대부 비율이 변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지 않는다. 뜻 아시겠습니까? 지금 뜻을 지금 딱 머릿속에 정리를 다 하세요. 자, 그리고 이 지렛대 효과에서는요. 거기 정의 지렛대 효과 동그라미 2번에 발생 조건 보이세요? 그 발생 조건을 별표를 하세요. 발생 조건 중요해요. 자, 발생 조건 보시면 일단 뭐하고 비교합니까? 총 자본 수익률하고 저당 수익률하고 비교하죠. 이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총 자본 수익률이 클 때 뭐가 된다? 정. 잊어먹지 마세요. 총 자본 수익률이 클 때 정. 그럼 부는요?
총 자본 수익률이 작겠죠. 중립은요. 같을 때요. 지금 딱 눈으로 익혀. 눈으로 딱 익혀. 집에 와서 또 볼라 하지 말고 지금 중요하거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53번에 3번입니다.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에 부채 비율의 변화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어때요? 자, 여기 3번에서는 거기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있죠. 거기를 줄을 탁 쳐야 돼요. 이 지문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총 자본 수익률하고 저당 수익률이 같다. 이 말은 중립이란 뜻이거든. 중립. 그럼 중립이니까 부채 비율의 변화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 4번 봅니다. 4번 같은 경우도 시험에 다 나왔던 지문인데요. 지렛대 효과를 통하여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주의해야 돼요. 위험은 증가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부채를 이용하는데 위험이 감소할 수 없어요. 이게 또 머뭇거리잖아요. 그죠? 참 간단한 지문인데 오히려 머뭇거리거든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 딱 문제 나오잖아. 그럼 위험 증가로 딱 생각하라고. 위험 증가. 왜? 부채를 이용하니까 위험 증가. 위험 증가. 위험 감소로 잘 내요. 자, 틀렸죠? 자, 그 다음 5번 봅니다. 그럼 아까 지렛대 효과는 정의냐 분야는 뭐하고 뭐를 비교했다고? 총 자본 수익률하고 저당 수익률하고 비교한다 그랬죠. 그런데 총 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아요. 아까 부채를 이용해도 총 자본 수익률은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의냐 분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저당 수익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야. 저당 수익률이 뭐예요? 이자율이죠. 그래서 저당 수익률이 변할 때 정이 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도 있다고요. 자, 그게 지금 5번이에요. 5번 지문 별표합니다.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할 때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할 수 있다. OX. X란 말이야. 부가 정이 되려면 이자율이 변해야 돼. 자, 그럼 그 밑에 있잖아요. 7번 한번 봐보세요. 7번. 정의 레버리지는 이자율의 변화 등에 따라 부의 레버리지로 변할될 수 있다. 어때요? 맞단 말이야. 이자율이 변할 때 정이 부가 되기도 하고 부가 정이 되기도 하고 중립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부채 비율의 변화하고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가 돈을 빌리면 정이냐 분야는 결정이 딱 나버리는 거야. 근데 정이 부가 되고 부가 정이 되는 경우는 이자율이 변할 때 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잊어먹지 마세요. 자, 그리고 6번 한번 볼게요. 대출 기간 연장을 통하여 기간 이자 상환액을 줄이는 것은 부의 레버리지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다. 맞습니다. 내가 지금 부의 지렛대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부의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 부의 지렛대 효과를 정의로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변해야 된다? 이자율이 변해야 돼. 그런데 내가 부의 지렛대 효과를 보고 있지만 이 피해를 좀 줄이고 싶은 거야. 정으로는 못 가더라도 이 손실을 좀 줄이고 싶어. 그러면은 기간을 길게 해버리면 이자를 좀 적게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부가 정으로 되진 않습니다. 부가 정이 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 이자율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6번, 7번이 되겠습니다. 3, 6, 7. 자, 54번. 자, 이제 54번은 위험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부터 위험에 대한 문제다. 자, 틀린 것입니다. 자, 거기 1번 볼게요. 금융적 위험이란 밑줄 칩니다. 금융적 위험이 뭐죠? 네, 금융적 위험 그러면 채무불이행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채무불이행. 그럼 그렇게 돼 있죠? 맞죠? 자, 다음에 위험이란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얘기해요. 이게 위험이에요. 그 위험이라는 거는 쉽게 표현하면 내 예상하고 실제하고 달라질 가능성을 위험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위험은 분산과 표준 편차로 측정 나타납니다.
그래서 분산 표준 편차 그러면 위험입니다. 위험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별표를 할게요. 1번, 3번 이런 거 중요해요. 1번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3번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금융적 위험이 뭐라고요? 채무불이행 위험. 그렇죠. 근데 이 금융적 위험을 재무 위험이라고도 그래요. 제가 또 참고로 재무 위험. 이게 원서의 파이낸셜 리스크를 번역하다 보니까 출제자에 따라서는 재무 위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금융 위험, 재무 위험 같은 말입니다. 자, 3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맞는지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사업 위험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게 어떤 거 줄칠래요? 수익성.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생기는 위험은 사업 위험이에요. 그리고 사업 위험에 대한 힌트 중에 또 하나가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 보통 이렇게 출발을 해요. 경기 침체 딱 나오고요. 수익성 악화 딱 이 말 나와요. 그러면 아, 사업상 위험이구나.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높은 인플레가 발생할 때 차입자는 인플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맞나요? 고정금리를 선호하겠죠. 그래서 거기 차입자인지 대출자인지를 잘 보고 가세요. 차입자는 고정금리가 유리하고요. 대출자는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인플레 발생 잘 봐두시기 바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때문에 난리죠. 그래서 아마 올해 인플레 관련된 지문들이 하나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 대표적인 게 인플레 발생과 관계되는 지문이니까 잘 봐두기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의한 이자율 변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건축법의 강화 등은 법적 행정적 위험에 해당한다. 여러분 이런 게 좀 약하시 정책 동그라미 정책. 그다음 감가상각 방법 변경도 줄 하나 쳐보세요. 자, 그리고 건축법 할 때 건축법 법 동그라미 하시고요. 일단 정책이라는 건 제도잖아요. 제도라는 건 우리 행정이죠. 그리고 제도라는 건 결국 법이거든요. 그럼 일단 법인 것 같고, 건축법이니까 법인 것 같고, 그 뭐가 마음에 걸립니까? 감가상각 방법이 마음에 걸리나요? 네. 제가 전에 우리 감정평가할 때 기업의 감가상각과 우리 감가 수정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기업에게 감가상각은 비용 배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용 연수를 뭐 쓰죠? 네, 법정 내용 연수 쓰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물건별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걸 다 명시를 해놨어요. 세법에 들어가 보면 세법에 보면요. 법정 내용 연수가 있어요. 법정 내용 연수라는 게 뭐겠어요? 법에서 정한 내용 연수. 그러니까 감가상각에 대한 방법들이라든지 내용 연수가 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법과 관계 있어요. 세법을 개정한다 이 말이지. 내용 연수를 길게 한다든지. 그래서 일단 감가상각 방법 변경 나오면 법적 행정적 위험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자율의 변화 있잖아요. 그냥 이자율이 변하면 이건 시장 위험이야. 그냥 이자율 변화는 뭐라고? 시장 위험이야.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법적 행정적 위험입니다. 투자론뿐만 아니라 우리 개발론 가도 똑같아. 우리 개발론에 가면 법적 위험 있어 없어? 있죠. 공법상 위험과 사법상 위험 있잖아요. 그 공법상 위험에 보면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공법상 위험이란 말이야. 공법상 위험. 법이나 제도, 행정적 제도 이런 거 다 법적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법, 제도 이런 말 나오면 무슨 위험이다? 네, 법적 행정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입니다. 자, 이제 54번은 위험에 대한 문제고요. 이제 그 다음 위험의 처리 방법이에요. 처리 방법. 자, 55번. 위험 자산을, 틀린 거 찾기입니다. 위험 자산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무위험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은 위험의 회피라 할 수 있다. 어때요? 맞아요. 제외 동그라미, 회피 동그라미.
여러분들은 제외 그러면 회피예요. 제외 그러면 회피다. 뜻이 뭐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안전한 데만 투자하겠다. 제외 회피는 위험한 데는 아예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은행에 저금하는 거, 은행에 저금하는 거.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아니죠. 자, 그 다음 2번 봅니다. 보수적 예측이란 줄을 딱 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런 지문을 또 만났잖아요. 그럼 보수적 예측이란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보수적 예측이 뭔지를 알고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여러분 보수적 예측이 뭐예요? 한번 딱 생각을 해봐. 맞춰야 돼. 여기서 말이 딱 나와야 돼. 수익은 가능한 낮게 예측하는 거야. 수익은 낮게 예측하는 거라고요. 그게 보수적이잖아요. 응? 수익은 어떻게 예측한다고? 낮게 예측한다. 그게 보수적이라고요. 그러면 보수적 예측이란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수익을 낮게 예측하는 거야 하고 읽는 사람들이 잘 맞춘단 말이에요. 문제를. 그러면 위험이나 비용은 어떻게 예측할까요? 높게. 그게 보수적이잖아요. 여러분 보수적이란 말 여러분 평소에 많이 씁니다. 저 사람 참 보수적이야. 그러면 안전빵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안전빵, 안전추구. 그럼 봅시다 이제. 수익의 추계치를 상향 조정한다고 돼 있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잖아요. 이건 수익을 높게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찾죠. 근데 보수적 예측이라는 말을 읽었을 때 보수적 예측은 수익을 낮게 예측하는 거야.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읽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답을 쉽게 찾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물이 딱 나오면 알고 읽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알고 읽는 게. 그래서 보수적 예측이 뭐라고요? 수익을 낮게 예측해라. 위험이나 비용은요? 이제 그런 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투자론을 공부했는데 보수적 예측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럼 틀렸네요? 틀렸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뭐에 대한 문제죠? 위험을 관리하는 문제잖아요. 자, 그런데 4번에 위험 조정 할인율이란 밑줄 치세요. 자, 위험의 관리 문제인데 위험 조정 할인율이란 이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뒤에 물어볼 게 뻔해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 써야 될까요? 낮은 할인율 써야 될까요? 근데 그거 물어봅니다. 그거 물어본다고요. 자,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이란 장래에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무슨 할인율 쓴다? 높은 크기를 동그라미 딱 해야 돼. 낮은으로 잘 낸단 말이에요. 빤합니다. 문제 나오는 게 빤합니다. 틀렸고. 자, 4번. 민감도 분석이란 밑줄 쳐야 되겠네요. 그 민감도 분석하면 뒤에 무슨 말이 나오죠? 투입 요소. 있나요? 있죠. 그럼 맞죠. 자, 5번입니다. 지금 위험의 처리 문제인데 화재보험 가입. 그럼 뭘까요, 이게? 증가겠죠. 그럼 지금 위험 증가 얘기하려는가 봐요. 물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 계약. 근데 이렇게 나열형 있죠, 여러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이때는요,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돼요. 중간 끝에 이상한 게 하나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개만 보고 증가 판단하지 마시고 다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화재보험 가입, 물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 계약. 여기까지 전가 얘기하는구나. 그럼 지금부터 하나라도 전가가 아닌 게 있으면 안 돼 하면서 보는 거예요. 스왑, 하청 계약 다 위험의 전가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포트폴리오가 들어간다든지 민감도 분석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위험의 전가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와 민감도 분석은 위험의 통제입니다. 통제. 위험의 통제. 동형 1회 때인가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것도.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메모 한번 보세요. 메모. 자, 메모에 보면 거기 민감도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민감도 분석의 뜻은 우리가 조금 전에 알았어요. 투입 요소가 나오면 민감도 분석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그럼 이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어. 결과가 나왔는데 A 투자의 민감도 하고요. B 투자의 민감도가 있는데
A가 민감도가 더 커. A가. 예를 들어서요. A가 B보다 민감도가 더 커요. 이 말은요. 민감도가 크다는 얘기는 변동이 심하다는 거예요. 변동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이 변동이 위험이에요. 변동이 위험이라고요. 그래서 민감도가 큰 투자일수록 위험이 더 큰 투자입니다. 그래서 민감도가 크다, 위험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민감도가 클수록 더 위험한 투자입니다. 알아둡니다, 이것도. 민감도가 크다는 게 변동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민감도가 크다는 건 변동이 더 심하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 당구장 마크. 위험의 보유는요, 충당금과 준비금이에요. 보유는 지금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위에 문제로는 안 냈지만, 충당금과 준비금은 뭐라고요? 위험의 보유. 위험의 보유. 자, 이제 56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56번은 위험하고 수익을 같이 이제 묻는 문제예요. 자, 1번인데, 만일 투자 대상의 가치가 보유 기간 동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위험 할증률, 마이너스 위험 할증률을 반영해야 된다.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투자론에서요, 이 요구 수익률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투자론에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는 출제자들이 문제를 내는 걸 선호해요. 그럼 일단 여러분, 요구 수익률의 식 혹시 기억나세요? 무위험률. 무위험률. 그 다음에 뭐예요? 위험 할증률을 어떻게 해요? 위험 할증률 더합니까? 그렇죠. 위험 할증률 더합니다. 그 다음 또 뭐예요? 예상 인플레이율. 예상 인플레이율, 그죠? 예상 인플레이율을 어떻게 하죠? 더하죠. 그래서 일단 요구 수익률, 이 식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들어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럼 이 요구 수익률의 기본 개념은 이건 거예요. 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어떤 특정 투자안에 투자를 했을 때 얻고 싶어하는 최대한의 수익률입니까? 최소한의 수익률입니까? 최소한의, 나중에 이제 질문 나올 건데 최소한의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내가 이 건물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최소한 한 5%는 벌어야 되겠다. 이게 요구 수익률인 거야. 최소한.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이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해질까요? 일단 위험이 하나도 없는데 투자했을 때의 수익보다는 더 많이 벌어야 안 되겠어요? 만약에 내가 은행에 저금하면 2%의 이자가 붙어. 2%의 이자를 받아. 그런데 여기 건물에 투자했는데 2% 수익 얻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행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무위험률인 거예요. 일단 무위험률보다는 커야 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무위험률, 이게 은행 이자율이란 말이에요. 은행 이자율. 무위험률이 뭐라고요? 은행 이자율. 은행 이자율 생각하면 돼. 국공채 수익률 같은 은행 이자율. 그거보다는 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왜? 투자에는 위험이 뒤따르니까. 위험이 뒤따르니까 은행 이자보다는 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위험에 대한 대가라 그래. 위험 대가라고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위험 할증률은 위험이 크면 클수록, 투자안이 더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위험 할증률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커지겠죠. 그럼 보세요. 요구 수익률의 기본 개념은 이런 거야. 투자자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요구 수익률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는 거예요. 내가 불리하면 더 많이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험이 커지고 내가 불리한 상황이 되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커지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불안하고 시장이 위험하고 뭐 전쟁 위험이 터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위험이 커지잖아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큰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반대로 나한테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어.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진단 말이야. 그때는 우리가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 아니고 그걸 마이너스 위험 할증률 요인이라 그래요. 기본 개념이 그런 개념이야. 자, 그럼 거기 봐봐요. 만일 투자 대상의 가치가 보유 기간 동안 상승한대요. 뭐가 상승한다고요? 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요. 그러면은요, 여기서 빼줘야 돼. 여기 원래 여기 가치 상승분이라는 게 있으면 빼주면 돼요. 나한테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요인은 요구 수익률 구할 때 뺍니다. 여기는 제가 안 적었지만 기본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 수익률을 구할 때는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더해줘야 돼요. 불리한 상황은 더해줘야 돼. 나한테 유리한 상황은요. 그런 개념이에요. 참고로 그렇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위험 할증률을 반영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참고고. 자, 여기 식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식 나온 김에. 자, 그러면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하죠. 더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위험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이거 꼭 알아둬야 돼. 그럼 시험에서 무위험률이라 안 그러고요. 무위험률은 아까 제가 은행 이자율이라 그랬잖아요. 은행 금리, 은행 이자율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은행 이자율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런 질문들 나옵니다. 나온단 말이에요. 국공채 수익률이라고도 해도 괜찮아요. 국공채 수익률 이거 위험 없어요. 자, 그 다음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커진다. 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얘 차례다. 지금 얘 차례. 지금까지 두 개는 시험에 나왔다. 얘 한 번도 안 나왔다. 지금 앞으로 인플레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지금. 그럼 예상 인플레율이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네, 알아두세요. 얘 차례야. 이제 이번에 나오면 맞춰야 돼.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투자자는 더 많은 요구 수익률을 원하게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요. 아시겠죠? 물가가 오르면 투자자한테는 불리해. 인플레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불리하다니까. 그래서 예상 인플레율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올해 인플레 관계되는 거 잘 보고 가야 된다. 지금 인플레가 전 사회적으로 문제잖아요. 그죠? 그럴 때 교수들은 그런 사회적인 걸 좀 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인플레율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돼. 그러면 차입자는 고정금리, 대출자는 변동금리. 자, 여기서 요구 수익률에서는 인플레가 발생할 거로 예상되면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 같이 알아둡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랑 가볼게요. 자, 2번입니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면 투자 대상의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 수익률도 증가한다? 그렇죠.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투자자의 개별적인 위험 혐오도에 따라 무위험률이 결정된다. 네, 3번 별표예요. 3번 별표예요. 자, 우리 무위험률은 있잖아요. 투자자의 위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아마 답지에 3번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3번을 좀 추가를 해주세요. 빠져 있으면 좀 누락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3번 추가. 네.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주의합니다. 그러면 투자자의 개별적인 위험 혐오도에 따라 무위험률이 결정되는 게 아니죠. 그럼 뭐가 결정이 돼요? 위험 할증률이 결정되는 거야. 위험 할증률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기대 수익률은 시장 상황이 발생할 확률과 각 상황에서의 수익을 가중평균해서 구한다. 맞죠? 우리 기대 수익률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수익하고 확률하고 곱해가지고 다 더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5번.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렇죠. 자, 6번 볼게요. 무위험률의 상승은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맞죠?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인플레가 예상되는 경우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왔지만 봐두세요, 꼭. 자, 그 다음 8번.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주어진 경우 투자자가 보장받기를 원하는 최대한의 수익률을 말한다.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자, 9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뭐가 더 커야 되죠? 기대 수익률이 더 커야 된다. 거기 요구 수익률이나 기대 수익률에 실현 수익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자, 10번.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하면 밑줄. 여러분, 그럼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뭐죠? 위험이 똑같다면 수익이 큰 거 선택. 수익이 똑같다면 그렇죠. 그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예요. A 투자안과 B 투자안에 표준 편차가 같대요. A 투자안과 B 투자안에 표준 편차가 같대요. 표준 편차는 위험이죠. 위험이 같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수익이 그렇죠. 수익이 큰 걸 선택한다. 그럼 이제 그런 말이 되어 있는지 보면 되겠네요. A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보다 크대요. 그럼 우리 뭘 선택해야 돼요? A 투자안이 더 선호된다. 맞네요. 맞네요. 자, 11번입니다.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률은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어때요? 네, 그래요. 수업 시간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다 잊어먹어요. 자, 우리 위험과 수익은 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다 우상향이라고 그랬어요. 위험과 수익은 다 무슨 관계라고요? 그게 기대 수익률이든 요구 수익률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론에서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들은 다 우상향인 거예요. 다 우상향. 왜? 플러스니까. 주의하세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다. 자, 12번 볼까요?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졌을 때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증가한다? 네.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투자 가치는 작아져요. 자, 있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잘 들으세요. 제가 좀 시간이 걸리는데도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 근데 이 건물의 가치를 내가 구하고 싶어요. 가치를 구하고 싶다고. 그럼 이 건물의 가치는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 가치의 뜻이 뭐예요? 장래 발생할 이익의 현재값이라고 그랬거든요. 장래 발생할 이익의 현재값. 그러면 이 건물에서 앞으로 수익이 계속 발생하겠죠? 맞아요? 이걸 순수익이라 그래요. 순수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순수익을 현재 가치로 한 게 이 건물의 가치가 된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이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할인이라 그래요. 현재 가치 구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할인이라 그러고 환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는 장래 발생할 수익을 할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런데 할인할 때는요. 할인할 때라는 게 무슨 말이야? 현재 가치 구한다는 뜻이죠. 현재 가치 구할 때는 할인율이 꼭 필요해요. 할인율이 필요하다. 할인율이 필요하다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건물의 가치를 구할 때 건물의 가치는 장래 순수익을 할인율로 나누는 거예요. 할인율로. 이게 이 건물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의 가치는요, 순수익을 할인율로 나누면 돼요. 순수익을 할인율로 나누면 이 물건의 가치가 나와요. 이거 이해되세요? 자, 그럼 봐봐요. 순수익이라는 거는요, 종류가 다양할 수 있어요. 총 투자자 입장에서는 순수익은 순영업 소득도 있고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전연금 수지라는 것도 있고요. 세후 연금 수지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익을 종류도 많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순영업 소득 써. 그럼 할인율 있죠? 이 할인율은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할인율이 수익률이라고요. 그럼 봐봐요. 수익률이 커지면, 할인율이 커지면 건물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져요. 이게 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할인율이 커지면 가치는 작아집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할인율이 커지면 가치는 작아진다. 할인율이 커지면 가치는 작아진다. 그러면 이 건물의 우리 가치라는 거는 일정 시점에 하나입니까? 여러 개가 존재합니까? 우리 감정평가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의 가치라는 거는 투자 가치라는 것도 있을 거고, 시장 가치라는 개념도 있을 거고, 과세 가치, 보험 가치, 여러 가지 가치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에 투자 가치를 구해라. 건물의 투자 가치를 구해라. 그럼 이 투자 가치 구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쓴다고요. 제가 아까 할인율은 수익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 구할 때는 할인율로 뭘 쓴다고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수익률을 쓰는 거예요. 시장 가치 구할 때는 기대 수익률 써요. 그러니까 각 가치마다 적용하는 수익률이 다른 걸 쓴다고요. 근데 뭘 쓰든지 간에 기본 개념은 할인율이 커지고 수익률이 커지면 가치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수익률이 커지면 가치는 줄어든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 할인율, 수익률을 환원율이라고도 그래요. 환원율. 꼭 똑같은 건 아니죠. 우리 문제 풀 때는 같다고 봐도 돼요. 할인율, 수익률, 환원율. 그러면 환원율이 커지면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집니다. 환원율이 커지면 부동산 가치 작아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말 나온 김에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59번 한번 봐보세요. 59번. 자, 59번 폈나요? 그 별표 하세요. 별표. 상당히 우리 수험생들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라고요. 자본 환원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죠.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그럼 자본 환원율이라는 것도 일종의 수익률이에요. 환원율이 수익률이야. 이거 종합 자본 환원율, 종합 수익률 얘기한단 말이야. 자, 거기서 리얼 봐봐. 리얼.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OX. X죠? 환원율이 올라가면 가격이든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식값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은요? 부동산 가격? 왜 그래요? 은행 이자율이 올라가거든요. 은행 이자율도 수익률입니까? 은행 이자율도 할인율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어요. 은행 이자율도 할인율로 쓸 수 있다니까. 그것도 수익률이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할인율이 커지면 가치 작아지지. 그럼 회사가 봐봐. 우리 회사 가치를 좀 높게 평가받고 싶어. 그럼 할인율 높은 거 쓸까? 할인율 작은 거 쓸까? 그래요. 작은 거 쓴다고요. 우리 회사 가치를 갖다 떨어뜨리고 싶으면 할인율 큰 거 쓸까요? 큰 거 쓸까? 작은 거 쓸까? 큰 거 써. 그러면 할인율을 어떤 거에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겠네. 달라지지. 그래서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율 결정법이 시험에 옛날에 많이 났단 말이야. 환원율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환원율이 달라지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럼 포인트는 뭐야? 환원율이 커지면 가치는 작아진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야, 가치 좀 떨궈 봐봐. 우리 회사 가치 좀 내려봐봐. 그럼 환원율 뭐 써야 돼? 높은 거.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 가치를 높이고 싶어. 그럼 환원율 뭐 써야 돼? 낮은 거. 자, 이 건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보고 싶어. 공인중개사가 이 건물을 팔아먹고 싶은 거야. 손님이 왔어. 그럼 가치를 높게 잡아줘야 돼? 낮게 잡아줘야 돼? 낮으면 누가 사겠어요? 높게 컨설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환원율 낮은 거 써야 돼? 높은 거 써야 돼? 그래, 그런 걸 모르면 중개사는 못 하는 거야. 그럼 환원율 종류가 많잖아요. 택도 아닌 거 쓰면 안 되니까 실제로 나와 있는 데이터 중에서 낮은 걸 딱 제시하면 되지. 거짓말은 아니잖아. 데이터가 쫙 있는데 그중에 낮은 할인율을 딱 적용해가지고 하면 이 건물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높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할인율 높은 걸 쓰면요, 낮게 되겠죠. 이런 게 보수적인 거야. 그러니까 보수적일 때는 요구 수익률 높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가치가 작아져 버린다니까. 어찌됐든 할인율이 커지면 가치는 작아진다. 이건 꼭 기억한다. 이거는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된다. 자, 그러면 59번에 리얼 O입니까? X입니까? X죠. 이 59번의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지문이 다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답 찾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리얼이야, 일단. 그럼 리얼이 X니까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는 리얼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리얼 지워버려야 돼요. 그럼 리얼 지우면 3, 4, 5번이 탈락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기역은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미음만 봐보세요. 미음. 프로젝트의 위험이 높아지면 자본 환원율도 상승한다. 이거 어때요? 이게 위험과 수익의 플러스 관계라고 그랬잖아. 위험이 커지면 수익률이 커진다고요. 환원율이 수익률이야. 그럼 미음 맞아요, 틀려요? 그럼 몇 번이 정답이에요, 이제? 2번이 정답이야. 이 두 개 가지고 답 찾아야 돼. 위에 것들도 우리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본이 되는 걸 꼭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또 위에 것도 한번 볼게요. 기억 한번 볼까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함으로 수익률은 일단 우리가 다 기회비용이에요. 딴 데를 내가 투자 안 하고 여기 왔으니까 그 정도는 벌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자본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수익률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수익률 올라가는 거예요. 기억도 맞죠? 자, 니은 봐봐요. 부동산 자산이 창출하는 순영업 소득에 해당 자산 가격을 곱한 값이다. 이 틀렸잖아. 자, 보세요. 환원율은 수익률이라 그랬죠.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구해요? 순수익을 투자익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수익률이잖아요. 그럼 수익률은 순수익에다가 투자익을 나눠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순영업소득에 해당 자산 가격을 곱한다고 돼 있잖아. X라고요. 순영업소득에 그 자산 가격을 어떻게 된다? 나눈 값이다. 자, 디귿 한번 볼까요?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하죠. 수익률에는 가격 상승이라든지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기대가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그 당시 기역, 디귿, 미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여기 리얼하고 미음 두 개를 가지고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를 때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푸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문제를 앞으로 돌아볼게요. 어디 갔어? 자, 다시 56번에 12번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이거.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졌을 때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그럼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아니고 다른 수익률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수익률이 커지면 가치는 다 작아지는 거예요. 수익률이 작아지면 커지는 거고요. 잊어먹지 마세요. 그리고 이 수익률을 환원율이라 그래도 괜찮아. 수익률이나 환원율이나 다 개가 개야. 수익률을
미래 가치 구할 때 사용하면 그걸 환원율이라 그래. 에? 수익률을 미래 가치 구할 때 쓰잖아요. 그럼 걔를 환원율이라 그래요. 야, 이번에 김 부장, 이번에 우리 환원율 뭘 썼어? 근데 요구 수익률 썼는데요. 작년에는 뭐 썼는데? 작년에 우리 이자율로 환원했습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원율은 다 수익률이야. 현재 가치 구할 때 사용한 수익률을 우리 이름으로 환원율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익률이 환원율이다. 자, 13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으면 늘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앞으로 어떻게 돼요?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다. 지금 기대 수익률이 크잖아요.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자, 그 밑에 이제 메모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그 무이업률 보세요. 무이업률. 시간의 대가고요. 위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와는 무관하다. 투자자의 위험에, 아까 그런 문제 있었죠? 무이업률은 투자자의 개별 투자자의 위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위험 할증률 보세요. 니은이 중요하죠. 위험한 투자자일수록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이 어떻게 되고요? 커지고 요구 수익률도 커진다. 니은 중요합니다. 니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세요. 투자 가치는요, 예상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투자 가치 작아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시장 가치는 참고로 시장 가치는 예상 순수익을 기대 수익률로 나눠요. 그럼 이것도 그럼 기대 수익률이 커지면 시장 가치 어떻게 될까요? 작아져요. 작아진다고요. 자, 57번 봅니다,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옳은 거 찾기네요. 자, 1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자,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체계적 위험 맞나요? 이번에 모의고사 보니까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적어놨대. 인플레이션 체계적 위험 맞습니까? 구별을 하기 힘듭니까? 좀 제가 수업 시간에 전에 그랬잖아. 체계적 위험이냐 비체계적 위험이냐를 구별하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응? 구별하기 힘들 때 밑에 메모에 보세요. 메모에 보시면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이루어져 있죠. 체계적 위험 봅니다. 일단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그거 딱 중요하죠. 피할 수 없어요. 니은에 봐보세요. 시장 전체가 안고 있는 위험들이 있어요. 시장 동그라미 하시고 그 밑에 모든 투자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위험이라 그랬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공통 위험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공통된 위험입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이지. 경기 침체는요? 그렇죠. 공통된 위험인 거예요. 그런 게 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못 피하는 거야.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못 피하는 거예요. 자, 비체계적 위험 보세요.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죠. 오른쪽에 봅니다. 니은에 개별 동그라미 해야 돼요. 개별.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적인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메모 온 김에 거기 2번에 상관계수가 낮은 투자안끼리 결합하는 것이 유리, 그거 보이세요? 찾았습니까? 그 2번 별표 해놓고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할 때, 포트폴리오는 아까 상관계수가 중요하거든요. 상관계수가. 자, 기억 봅니다. 수익률 변동 방향이 동일한 자산끼리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 상이한 자산이 좋다. 상이하다는 것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란 뜻이에요. 자, 니은. 만약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 완전 제거 가능해요. 상관계수가 1이면요. 분산 투자 효과 없어요. 그러면 상관계수는 클수록 유리할까요? 낮을수록 위험 감소 효과가 클까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상관계수가 낮은 투자안끼리 결합하는 것이 유리하다. 2번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2번 내용 거기 기억, 니은, 디귿하고 2번 내용을 별표 딱 해놓고 여러 번 보세요.
포트폴리오 나면 여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오는 게 빤하단 말이에요. 나오는 게 빤하다고요. 시험이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잊어먹어서 틀리는 거예요. 잊어먹었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잊어먹었기 때문에.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고. 자, 이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7번. 그래서 인플레,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가 불가능하죠. 틀렸고요. 분산 투자 시 두 자산 간 수익률 변동 방향이 다른 자산보다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 간의 분산 투자 효과가 더 크다? 제가 아까 반대 상이한 자산들이 유리하다고 그랬죠? 그래요. 이제 뻔해 보이잖아요. 이제 다. 3번. 포트폴리오의 구성 자산 수를 늘린다고 해서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틀렸습니다. 포트폴리오는요, 자산 수를 늘리기만 해도요, 위험은 줄어들어요. 늘리기만 해도 돼요. 늘리기만 해도 줄어들어요. 그게 포트폴리오 효과예요. 자, 4번입니다.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뭐하는 점에서? 접하는 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됩니다. 접하는 점. 5번 볼게요. 두 자산 간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위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 제거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일 때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지. 플러스 1일 때 기대할 수 없어요. 플러스 1일 때는 포트폴리오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플러스 1일 때 효과 없다고 그랬다. 6번. 두 자산 간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만 아니라면 분산 투자를 통하여 포트폴리오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아니죠. 플러스 1만 아니라면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4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에 휘둘리지 말고 원칙을 알아두라고요. 다시 정의합니다. 포트폴리오 나오잖아요. 자산 간 수익률 방향이 나와. 그럼 동일한 게 유리하다, 상이한 게 유리하다. 상이하다는 거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 마이너스가 유리하다. 이거 딱 기억하고. 마이너스 1이면 완전 제거. 플러스 1이면 효과 없다.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내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제 답을 찾아야지. 읽고 여기 휘둘리면 안 된다고요. 지문을 자꾸 읽으면서 휘둘리면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걸 근거로 해서 OX를 판단을 해야지. 이거를 내가 읽고 내가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휘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알고 읽어야 된다. 읽고 알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읽다 보면 휘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1 완전 제거, 플러스 1 효과 없다. 반대 방향이 유리하다. 이겁니다. 자, 58번요. 58번까지만 보고 좀 쉴게요.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기울기는 가파르게 된다. 어때요? 계속 우리 동영에서도 얘기하고 계속 하던 거 아닙니까?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무차별 곡선은 가파릅니다. 가파릅니다. 그리고 있잖아, 참고로요. 무차별 곡선뿐만 아니고요. 무조건 다 가팔라요. 위험을 싫어할수록 다 가팔라요. 뭔지는 몰라도 다 가팔라. 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8번. 자, 읽어볼게요.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세요.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을 결합할 때 얻게 되는 직선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위험 프리미엄이 커진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O인지 X인지. 제가 말씀드린 걸 가지고 힌트를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가파를수록 기울기가 클수록 위험 실한다고 그랬지. 그거 가르쳐 줬잖아.
그럼 여기 기울기가 커질수록 있잖아요. 그 말 있잖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가 커질수록이란 말은 위험 좋아하는 거야, 위험을 더 싫어한다는 거야? 위험을 싫어한다는 얘기잖아요. 위험을 더 싫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위험 프리미엄이 위험 할증률이에요. 위험 할증률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잖아요. 알려드린 걸 하면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기울기가 커질수록 위험 싫어한다는 거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그 알고 있는 걸 써야 되지 않겠어요? 알고 있는 걸 써먹어야지.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읽으면서 자꾸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이걸 읽으면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건 왜 그러냐? 기울기가 크면 위험을 싫어한다는 게 몸에 안 배어 있는 거예요. 몸에 안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날라오면 어떻게 돼요? 뭐가 물건이 날라와. 피하죠? 본능적으로. 기울기가 커질수록 딱 나오면 본능적으로 위험 싫어하는데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게 딱 머리에 박혀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니까 활용을 못해,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 전에 배웠던 지식은 다 잊어먹고 지금 이 지문을 그냥 내 상식으로 풀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풀리죠. 다시 얘기합니다. 기울기가 크다, 가파르다 이런 말 나오면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위험을 더 싫어한다고요. 위험을 더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이 더 커지겠죠. 8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지문입니다. 자,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2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한다. O입니까? X입니까? 뭐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걸 답을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체계적 위험이 걸려요? 그거 말라 그러는 거 신경 써요. 제가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플러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뭐가 그리 문제예요? 응? 위험이 커지니까 수익률이 커진대요. 맞잖아요. 뭘 그렇게 고민을 해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알고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뭐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합니까?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빨리빨리 답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선생님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지는 걸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해가 돼. 그러면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진다는 거 잊어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아까 위험과 수익은 플러스 관계라 그랬잖아. 예사로 듣는단 말이야.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위험과 수익은 플러스야. 위험과 수익은 플러스야. 그럼 위험이 올라가면 수익도 커지는 거예요. 그 위험이 내려가면요 수익이 작아지는 거예요. 잊어먹지 마세요. 그래서 이 2번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라 그럽니다.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그러면 상쇄관계는 반비례관계다, 비례관계다? 비례관계인 거예요. 비례관계. 2번 같은 지문은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답으로도 취급 안 해줘. 얘는 당연히 O야. 당연히 O. 자, 3번. 효율적 프론티어는, 자, 효율적 프론티어 밑줄. 자,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 이 말 딱 나오면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을 주는 투자를 연결한 선을 뭐라 그런다? 효율적 프론티어라 그럽니다. 시험에 단골입니다, 얘는. 자,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알아놔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동일한 수익에서 수익이 똑같다면 우리 뭘 선택해야 돼? 위험이 작은 거. 최소 위험. 선을 얘기해요. 그러면 효율적 프론티어 딱 나왔죠 지금?
효율적 프론티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말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동일 수익 최소 위험 맞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효율적 프론티어가 나왔는데 이걸 읽고 있잖아. 효율적 프론티어,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 최소. 이렇게 읽고 찾을 수도 있겠지만 효율적 프론티어 딱 나오면 동일 위험 최고 수익, 동일 수익 최소 위험 이렇게 알고 읽으면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번, 두 번 보고 시험장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계속 봐야 돼. 그러면 4번 맞습니까? 맞죠. 자, 5번 볼게요. 효율적 프론티어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다. 당연하지. 우리가 위험을 더 부담하지 않으면 수익을 늘릴 수가 없어요. 이때 효율적 프론티어는 그래서 무슨 모양을 가진다? 그렇지. 우상향. 자, 6번 별표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같이 여러분들 읽으면서 OX 한번 판단해 보세요. 무위험 자산이 없는 경우에 최적 포트폴리오는 이런 말 신경 안 써도 돼요.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렇죠. 위험 선호형 투자자인 경우 최적 포트폴리오는 위험 기피형에 비해 저위험 고수익 포트폴리오가 된다. 어때요? 틀렸습니까? 그래요. 왜 틀렸어요? 네, 그렇죠. 자, 이 문제의 내용은 이런 문제예요. 자, 우리 투자자는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가 있고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가 있어요. 대부분은 다 어떨까요? 위험을 싫어하겠죠. 그러면 위험 선호형 투자자라는 것은 위험 기피형 투자자들보다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위험 선호형 투자자인 경우에는 위험 기피형에 비해 저위험 고수익이 아니고 뭐라고요? 고위험 고수익 포트폴리오가 된다. 맞아요? 그게 원칙적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시험장 가가지고 이 긴 문장을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할 실력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거기 저위험 고수익을 네모를 딱 쳐보세요. 쳤어요? 그럼 저위험 고수익이라는 거는 위험은 작고 수익이 높다는 얘기잖아. 이런 거 없다. 이런 게 어디 있노? 그 자체가 이상한 말이야. 그러니까 저위험 저수익, 고위험 고수익이지 저위험 고수익이란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겠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풀면 안 되는데 그 문장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닌데 그 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X다. 그럼 앞으로 저위험 고수익이라는 말이 나와. OX. 그럼 고위험 저수익은요? X. 그렇지. 그렇단 말이에요. 저위험 저수익, 고위험 고수익. 투자론의 기본이야. 그게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란 뜻이에요.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커지는 거고요. 위험이 작아지면 수익도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투자론의 가장 기본이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다. 이게 투자론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플러스 관계다. 플러스 관계다. 우상향한다. 우상향한다. 자, 7번.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우에 뭘 쓴다고요? 변이개수, 변이개수. 자, 이제 8번 봅니다. 그럼 여러분 변이개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변이개수는 제가 질문해 볼게. 변이개수는 위험분의 수익, 수익분의 위험. 1번, 2번.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변이개수. 네, 2번입니다. 변이개수는 위험입니다. 여러분 봐봐. 변이. 이거를 변동개수라고도 그러거든요. 변동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 그러니까 변이개수는 위험을 나타내는 개수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용어를 하나 말해볼게요. 시력지수라는 게 있어요. 시력지수.
이 시력지수는 뭘 나타낼까? 눈의 시력을 나타내는 게 시력지수. 내가 만들어서 조금 전에. 이름을 내가 만든 거야. 그럼 시력지수가 크다. 눈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좋다는 얘기겠지 뭐. 그죠? 부채 비율이 크다. 부채가 많다는 뜻이겠지 뭐. 그럼 변이개수 크다. 위험이 크다는 얘기겠지 뭐. 그죠? 변이개수는 위험을 나타내. 변이개수는 위험을 나타내. 그럼 변이개수는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자, 그게 이제 8번이에요. 8번 별표하세요. 변이개수는요, 수익분의 위험입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수익분의 위험이야. 변이개수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감소하는 위험의 비율로, 어때요? 변이개수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감소하는 위험의 비율로, 맞습니까? 예, 이거를 글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말 자체가 어려우면요, 그 말은 지금 변이개수가 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뜻이. 그래, 그러니까 맞다고요. 그 위험이란 뜻 아닙니까? 변이개수는 수익 한 단위를 감소하기 위한 위험의 비율로 그랬잖아.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뜻이지. 그렇죠? 그리고 표준 편차를 기대 수익률로 나눈 값이다. 어때요? 표준 편차 위험이잖아. 기대 수익률 수익이잖아. 표준 편차를 기대 수익률로 나눈 것이, 왜 이러세요 자꾸? 어떻게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그래. 그래서 변이개수는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예요. 그래요. 자, 그래서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5번, 6번이 틀렸어요. 5번, 6번이 틀렸다. 조금 쉬었다가 59번을 했고요. 60번 화폐의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